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정진욱 교수입니다. 대학원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Principles of Plasma Discharge and Material Processing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고 문헌을 말씀드리면 기초가 필요한 사람은 플라스마 전자공학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플라스마 시각기술 연권영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피직스 입장에서 플라스마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Gas Discharge Physics라는 레이즈가 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강의 연도에 따라 평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의 평가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될 수 있으면 능동적인 학습을 하면 좋습니다.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경우는 기억률이 5%라고 합니다. 집단 토의와 자기가 발표나 티칭을 연습해 보게 되면 90% 가까운 기억률을 갖는다고 합니다. 기억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원 수업에서 많은 이런 연습과 가르치기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플라스마는 고체가 열을 가하며 열을 받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세 가지 상태에서 더 열을 가하게 되면 기체의 원자가 이온화되는 그런 아이오나이즈 가스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지구에서는 우리가 고체상이 일반적이고 액체나 기체가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고온의 상태가 되면 플라즈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시작된 빅뱅에서는 고온의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보면 플라즈마 상태가 먼저 되고 우주가 식으면서 플라즈마에서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이렇게 되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니컬슨에 의해서 된 겁니다. 가스인데 전하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다. 그리고 그 가스는 어떤 가스냐면 입자들의 위치 에너지가 그들의 운동 에너지보다 매우 작은 상태. 반대로 이야기하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보다 매우 크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매우 커가지고 위치 에너지 곧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을 이기고 입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태양하고 지구를 생각하면 태양이고 지구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지구의 운동 에너지가 태양이 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보다 작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지구의 운동 에너지가 태양이 주는 중력의 위치 에너지보다 크게 되면 지구는 태양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면 이것은 원자에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자유전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첸에 의한 두 번째 정의는 보시면 quasi neutral gas고 하전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집단 행동을 하는 하전 입자의 quasi neutral gas다. 그러면 집단 행동은 뭐냐?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long range interaction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전하들끼리도 서로 인터랙션이 있어야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종종 보면 큰 매스 게임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치 대형 TV의 화소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에서 누군가가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정보를 주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이제 롱레인지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롱레인지 인터랙션이 뭐냐면 원인은 쿨롱의 힘이고 이런 롱레인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집단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 행동이 더바인 쉴딩과 플라즈마 오실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체에서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운동의 궤적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전까지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충돌에 의해서 이렇게 운동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 내에서의 입자의 운동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쿨롱의 힘 때문입니다. 쿨롱의 힘은 원거리에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이 하전 입자가 평균적인 힘을 전기력의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즈마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피탁시를 통해 가지고 실리콘을 키우고 그 위에 원하는 필름을 쌓고 그 다음에 패터닝을 위해서 리토그라피를 하고 그 리토그라피를 한 그 패턴을 실제로 에칭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 그 이온을 주입해야 되는 이온 주입 공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패터닝, 디파지션을 하고 패터닝을 하고 에칭을 하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플라스마 장비들이 쓰이게 되는데 특히 정착, 식각, 애싱, PR을 제거할 때, 포토리지스트를 제거할 때 애싱 공정, 아이온 임플란터, 이온 빔도 있고 플라스마 임플란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 장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만드는 이런 공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스마들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플라스마를 쓰고 있습니다. 대개 할로겐 계열의 가스를 사용해서 물질의 표면 특성을 바꾸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공정 기술이 이러한 IC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IC 패브리케이션 외에도 에어로스페이스나 자동차, 스틸, 강판이죠. 바이오메디칼, 그 다음에 뭐 독곡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인더스트리 등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에서는 0.2 마이크로, 4 마이크로 딥 트렌치를 실리콘 에칭을 하는 이런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7나노미터, 5나노미터 이런 에칭 하는데도 플라스마 쓰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막이나 아모포스 실리콘 등 솔라셀에 사용되는 이런 물질들을 제조하거나 플라스마를 이용해서 표면 경화 이런 것들을 의료 부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플라스마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반도체의 가공에 많이 쓰이게 된 결정적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너비가 0.2 마이크로에 깊이가 4 마이크로인 깊은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이렇게 뚫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림입니다. 보시면 에스펙트 레이쇼가 0.2 마이크로에 4 마이크로 약 80이 되겠습니다. 종횡비 80인 이런 깊은 홀을 플라스마로 뚫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IC 매니팩처링의 베이직 스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원하는 필름을 깔고, 그리고 리토그라피를 위한 포토레지스트를 바릅니다. 바를 때는 스피닝을 통해서 합니다. 여기에 마스크를 두고 UV를 쪼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포토레지스트가 이 빛을 받은 부분이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성이 일어난 부분을 플라스마나 이런 액체로 이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PR을 기준으로 해서 플라스마 어시스트 애칭을 통해서 이 깔린 이 필름을 이 부분의 필름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PR을 제거하면 이런 트렌치 구조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IC를 만드는 과정은 이러한 공정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금속 배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알루미늄이나 텅스테인이나 이런 하이 템퍼러처 슈퍼컨덕터 필름 등은 알곤이나 O2 산소 플라스마를 사용해서 주로 하고 실리콘 위에 SiO2 필름을 성장시킬 때는 O2 플라스마를 사용합니다. 플라스마 내에서 O2가 O로 쪼개지면서 이 O가 실리콘하고 반응해서 SiO2가 생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쌓을 때는 이러한 가스를 넣고 플라스마를 만들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증착막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SiO2 막을 PCB를 증착하는 경우에는 이런 프리커스를 사용해서 플라스마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에다가 보론을 도핑하는 경우에는 BF3 플라스마에 바이어스를 하면 보론 아연을 실리콘에 도핑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필름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플로린 가스와 클로린 가스가 들어가 있는 그게 산소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마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포토레지스트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이나 폴리머 필름을 제거할 때는 O2 플라스마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쌓고 성장시키고 도핑을 하고 바꾸고 애칭 즉 제거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계속 반복해서 쌓고 깎고 도핑하고 이런 것들 반복해서 IC 칩을 제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엣치에서는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이 애나이스트로피, 애칭을 이렇게 버티컬하게 하는 경우를 애나이스트로피로 합니다. 만약에 애칭이 이렇게 둥글게 파지게 되면 애나이스트로피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선택비는 아랫막과 윗막이 있을 때 1번 막이고 2번 막이 있을 때 선택비가 좋은 경우는 1번 막은 이렇게 잘 제거가 되고 2번 막이 드러났을 때는 애칭이 2번 막에서 막히는 경우죠. 만약에 선택비가 나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애칭을 하면서 2번 막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애칭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선택비가 높아야 될 경우는 앞의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유니포미티는 균일도에 해당하는데 웨이퍼가 300mm입니다. 큰 300mm의 여러 IC들이 여러 영역에서 제조가 되는데 이 유니포미티가 만약에 이 가운데의 IC와 바깥쪽 IC의 식각률이 엣지 레이트가 다르다면 여기는 엣지가 다 됐지만 여기는 엣지가 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니포미티가 일정한 웨이퍼 생산을 위해서는 유니포미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엣치 레시피는 대개 불소가 들어가 있는 플로로카본 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장 심플한 경우가 CF4를 사용하는 겁니다. CF4로 방전을 일으키면 플라스마 내에서 전자가 CF4를 때려서 CF3 플러스 이온과 F라는 레디컬이 하나 나옵니다. 이 F 레디컬이 실리콘과 반응해서 SiF4라는 실리콘 부산물이 되는데 이게 기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통해서 날아가게 되겠죠. 전자와 이 중성 CF4 같은 이 해리 반응을 통해서 많은 반응 활성종들이 리액티브 스페시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전자가 CF4를 때려서 이온화 반응 외에도 이런 식으로 디소시에이션 일어나는 이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전자하고 또 이 CF3가 맞아서 깨져가지고 플로린이 불소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애나이스트로픽 애칭을 위해서는 CF3 플러스 같은 이온의 범바드먼트, 이 표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때려주는 이런 범바드먼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온의 범바드먼트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직 애칭이 가능합니다. 애천트로는 주로 CF2, O, CL이 가능하겠습니다. CF2는 SiO2, O는 주로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PR, 유기물질 이런 것들이 되겠죠. 클로린 같은 경우는, 염소 같은 경우는 금속을 잘 애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 프로덕이 다 발러타입, 휘발성 기체가 되기 때문에 애칭이 잘 일어납니다. 불소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잘 애칭하지는 못합니다. 카파의 경우에 애찬트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H 바이 프로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저너블한 기판 온도에서는 휘발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낮은 압력에서 카파 애칭이 되기는 되지만 그 애치 레이트가 낮아서 실제로 공정에 쓰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마의 넌 이퀄리브리움 특성 때문에 기존의 열 공정에 비해서 낮은 기판 온도에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물질을 알루미늄 위에다가 증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알루미늄 CVD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필름 고온 때문에 알루미늄 필름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마의 넌 이퀄리브리움은 전자의 온도와 이온의 온도 그리고 뉴트럴의 온도에서 서로가 연력학적 평형이면 서로가 비슷한 온도가 되겠죠. 연력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온도가 실제로는 이온의 온도보다 중성 입자의 온도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상태가 연력학적인 넌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것이고, 고온의 상태의 전자가 중성 원자나 중성 분자들을 깨서 이온화를 시켜서 이온을 만들고 전자를 만들어서 이 전자가 레디컬도 만들고 분해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전자와 이 중성 입자 이온들과의 이 에너지 카플링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 말은 전자는 가볍고 이온은 매우 무겁고 또는 중성 입자도 매우 무겁기 때문에 충돌을 통해서 에너지 트랜스퍼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이온과 중성 입자를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것은
벽을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벽을 부딪힐 때는 속도가 V로 들어갔다가 V로 나오겠죠. 이 말은 이 벽을 때린 전자는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그 말은 에너지 변화가 트랜스퍼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간 파워의 대부분이 전자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온에는 일부 주고 중성 입자하고도 일부 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에너지는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온화와 디소시에이션과 그 다음에 엑사이테이션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간 받은 이온들은 벽으로 가서 에너지를 많이 손실시키고 중성기체도 벽으로 가서 그 에너지를 많이 손실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온과 중성 입자는 벽에 있는 원자들과 거의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온과 중성 입자 사이에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자의 온도가 이온의 온도보다 매우 크다는 겁니다. 대신에 웨이퍼 서피스에서는 이온의 에너지가 전자 에너지보다 매우 큽니다. 그것은 서피스 근처에 이 쉬스 때문인데 쉬스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온은 가속되고 전자는 감속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연력학적인 비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낮은 기판 온도에서 고온의 공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플라즈마 공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웨이퍼는 거의 룸 템퍼러처에 있는데 초고온의 전자가 프리 레디컬을 만들고 이것이 케미컬 리액션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이온화를 시켜서 이 이온이 시스트를 통해서 가속돼서 웨이퍼를 범버딩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아이온 인핸스드 플라즈마 에칭의 중요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존 커버네에서 실험된 1979년도에 행한 실험입니다. 실리콘을 두고 불소 레디칼을 집어넣은 경우 불소 레디칼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알곤 이온을 때려줬을 때와 불소 레디칼 없이 알곤 이온만 때려준 경우 이 세 가지를 비교한 실리콘 에칭 실험입니다. 여기 보신 것 같이 불소 레디칼만 넣어준 경우는 레디칼에서 에칭이 살짝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논 다이프로라이드 가스를 넣어주고 곧 불소 레디칼을 넣어주고 알곤 아이온 빔을 때려줬을 때는 보시는 것 같이 H 레이트가 약 10배 정도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알곤 아이온 빔만 때렸을 경우에는 보시면은 H 레이트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온과 레디컬이 동시에 서피스를 때릴 때 실리콘의 ER이 급격히 늘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즈마 에칭의 장점으로 이온과 라디칼의 시너지스틱 에치 메커니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압과 전류 소스로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으며 중성 입자들과 하전 입자들과의 충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충돌을 통해서 많은 레디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와 중성 입자들과의 충돌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서피스에서의 이 어떤 로스들이 챔버 내부의 라디칼 스페시스의 분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즈마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존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자는 이온과 열적으로
이퀄리브리엄 상태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전자와 이온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퀄리브리엄에 있다면 전자와 이온과 중성 입자가 같은 온도가 되겠죠. 실제로 플라즈마에서 이 이온화율, 어느 정도의 이온화율이냐, 중성 가스의 밀도 더하기 이온의 밀도 분의 이온의 밀도. 만약에 fully 이온화되어 있다면 거의 1이 되겠죠. 만약에 이 이온화율이 1보다 매우 작다면 우리가 weakly ionized plasm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capacitive discharge CCP와 inductive discharge의 경우 이온화율은 거의 1보다 매우 작고 CCP 같은 경우는 1% 이내, ICP 같은 경우는 한 10% 이내로 매우 낮은 weakly ionized 플라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마를 밀도와 온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한 눈금이 로그 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배씩 차이 나는 겁니다. 보시면은 1세제곱센치당 밀도가 10의 15승이냐 10승이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 글로우 방전은 요 영역 정도에 있습니다. 전자 온도는 볼트로 고쳤을 때 약 1이 10입니다. 10 일렉트론 볼트. 0이 1. 1에서 전자 온도는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밀도는 10의 8승, 10의 8승, 10의 한 13승 큐빅 센티미터 이 영역에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응용되는 분야는 무지 많습니다.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공정, 우주항공, 자동차, 등 푸드 패키징, 의류,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글라스 코팅 등 어마무시하게 넓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 로템프 플라스마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라이트 소스로 쓸 수 있고, 하전 입자를 모으면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케미칼 리액션을 이용하면 케미스트리에 적용할 수 있고, 플라스마에 나오는 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메카니컬 에너지를 이용하면 기계적인 에너지, 그러면 플라스마 추진체, 스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에서 플라스마 추진체, 이온 엔진 등을 통해서 화성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케미컬 리액션과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플라즈마 어시스트 머티리얼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즈마가 크게 널리 응용되고 있는 것은 capacitive discharge와 평판형으로 만든 구조인 capacitive discharge와 플라즈마, 그 다음에 코일의 형태로 패러데이 인덕션을 통해 가지고 만든 유도결합 플라스마로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여기서 보시면 density와 전자 온도의 축으로 보시면 플라스마의 아연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 10의 10승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고, 전자의 온도는 이온의 온도보다 매우 큰 한 1에서 10 정도 사이, 표면을 때리는 이온의 에너지는 한 100에서 200, 프리 레디컬, 분해된 가스의 레디컬들은 한 10에 13승 정도. 그 다음에 엣지 프로덕트도 조금 더 많고, 엣지 가스는 밀도는 한 16승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온과 레디칼의 비율이 capacitive discharge는 크다는 거죠. 반면 ICP는 아연의 온도가, 아연의 밀도가 높아서 이 프리 레디칼과 이온의 밀도의 갭이 적다는 겁니다. 이것이 ICP와 CCP 디스차지의 큰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온의 온도와 전자 온도의 차이는 크고 반바딩 이온의 에너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소 ICP가 반바딩 에너지가 아이온의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RF 바이어스를 통해서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 분포는 플라스마에서 거의 막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릅니다. 때때로 전자 온도는 거의 1에서 10 일렉트론 볼트 사이고 밀도는 약 10의 8승에서 13승 사이 정도 되고 우리 워킹 프레셔는 보통 1ml에서 1토르까지. 전자 온도는 대개 분자의 디소시에이션과 아이니제이션 에너지보다는 전자 온도가 낮습니다. 막스웰 분포 에너지 분포를 그리면 이런 곡선인데 보시면은 수학적인 공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특이한 거는 전자 온도의 반이 가장 많다. 만약에 전자 온도가 5 일렉트론 볼트다. 그러면 그 분포에서는 2.5 일렉트론 볼트를 갖는 전자가 가장 많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플라스마가 챔버 용기에 만들어지면 플라스마를 둘러싸고 있는 체인버 사이에 쉬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쉬스란 뜻은 칼과 칼집 사이의 공간을 쉬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마를 싸고 있는 체인버 사이의 이 공간을 우리가 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스 안에 있는 이 플라스마를 우리가 벌크 플라스마, 바깥 쉬스 공간을 쉬스 영역이다. 다 포함해서 우리가 방전 공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벌크에서의 전기장은 매우 적고 쉬스 영역에서의 전기장은 매우 큽니다. 플라스마 내부에서의 벌크에서의 이온의 속도와 전자의 속도는 전자의 속도가 매우 이온의 속도가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약 이온의 속도의 약 300배 정도 갑니다. 이러한 빠른 전자와 이온을 챔버에다가 넣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의 분포가 될 것인가 라고 예상하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먼저 전자의 모빌리티, 곧 속도도 빠르고 가볍기 때문에 벽을 먼저 전자가 대전을 시킬 겁니다. 이 벽이 대전이 되면서 벌크보다 낮은 전위가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전자가 볼 때 오르막 포텐셜에서 더 이상 전자는 못 가게 되고 이온이 더 많이 벽으로 가게 되는, 종국적으로 전자와 이온의 벽에 도달하는 양은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전자와 이온의 분포는 이온에서는 쉬스에서는 이온이 좀 더 많고 전자가 좀 더 작은 이러한 중성이 깨진 영역을 만들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쉬스는 플라스마가 아닌 거죠. 거진 유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플라즈마에서는 전자와 이온의 밀도가 동일한 이런 벌크 플라스마가 유지되게 됩니다. 앞에서 이온이 벽을 때려서 벽으로 반바딩하는 에너지가 크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 쉬스 때문입니다. 여기서 같이 이 이온이 이 벽을 타고 가속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웨이퍼에 입사하는 이온의 에너지는 이 포텐셜 차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온의 에너지가 커질 겁니다. 커지면서 이 포텐셜 차만큼 에너지를 얻으면서 매우
빨라질 겁니다. 플라즈마 포텐셜은 전자 온도의 약 한 수배 정도 되는데 보통 한 알곤 기준으로 5.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극판으로 떨어지는 웨이퍼에 떨어지는 이온의 에너지는 전자 온도보다 약 5배 이상 큰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린 쉬스의 형성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곧 파티클 인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덴시티 프로파일을 확인한 것입니다. 전자이온을 앞에와 같은 상황에서 두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온의 분포는 일정하지만 전자는 분포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쉬스 구조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플라스마 벌크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쉬스에 해당합니다. 쉬스는 양전하가 더 많은 공간이 되는 것이고 포텐셜 분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쉬스에서 포텐셜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벽이 음으로 더 빨리 대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온이 이 포텐셜 차로 가속되어서 기판을 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플라즈마 벌크는 요약해서 말씀드린 플라즈마 벌크는 고진 유출을 하고 이 전기장의 세기, 여기서 에버리지 필드는 전기장을 말합니다. 전기장은 매우 작다. 플라즈마 벌크에서의 다이나믹스는 우리가 하이 프레셔에서는 디퓨시브, 그러니까 확산에 의한 아이언 로스가 일어난다. 아이언 디퓨전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 프레셔가 낮은 경우에는 프리폴 아이언 로스 다이나믹스로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높을 때는 여러 번 충돌을 통해서 아이온이 월로 빠져나가게 된다. 한 번 부딪히고 뒤로도 갔다가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앞으로도 갔다가 하면서 월로 진행한단 말이고, 압력이 낮은 경우는 미니프리프가 짧기 때문에 아이온이 그냥 프리폴 자유낙하하듯이 이렇게 가속돼서 벽으로 도달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쉬스에서의 다이나믹스는 그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가 매우 크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우 볼테이지 시스와 하이 볼테이지 시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플라즈마는 이 쉬스와 플라즈마 벌크의 다이나믹스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벌크와 쉬스가 만나는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잘 수학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쉬스와 플라즈마 벌크를 연결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봄 쉬스 크라이테리언입니다. 보시면 쉬스 엣지에 입사하는 이온이 벌크에서 쉬스 엣지로 입사하는 이온의 미니멈 에너지가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봄 속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는 전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질량은 이온의 질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봄 속도는 꽤 큰 속도로 약 초속 2km/s 정도 되는 아주 큰 높은 속도입니다. RF Capacitive Discharg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판에다가 그린 것 같이 전압을 인가하여 이 전기장이 생성돼서 이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돼서 플라스마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만들어진 플라스마는 쉬스, 양쪽 쉬스와 이 플라스마 벌크, 곧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한 이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극판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이 쉬스가 더 확장이 되게 됩니다. 플러스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자들이 급한 쪽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이렇게 더 늘어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가 되면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이렇게 더 밀려날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쉬스의 영역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 본 그림과 같이 쉬스의 영역이 늘어나면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쉬스가 확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플러스 전압인 경우에는 이 쉬스가 반대로 이렇게 줄어들고, 결국은 쉬스가 거의 없어지는 영역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양쪽 극쪽은 왼쪽 극의 쉬스가 확장이 되면 오른쪽 극은 쉬스가 좁아지게 되고, 만약에 왼쪽 극 쉬스가 줄어들게 되면 오른쪽 쉬스는 약간 늘어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RF capacitive discharge에서의 극판 전압은 보통의 전압이 한 100V에서 수천 볼트, 극판 간격은 한 2에서 10cm, 압력은 10ml에서 한 수백 ml, 파워 덴시티는 약 1W/cm² 이내, 대개 구동 주파수는 13.56, 최근엔 27.12메가나 더 높은 주파수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도는 한 10의 9승 또는 한 8승에서 한 11승 정도, 전자 온도는 2에서 한 4 일렉트론 볼트 정도, 이온 에너지는 한 100에서 구동 전압에 따라 수천 볼트까지 가능하고, 해리율은 약 0.1에서 한 100%까지 가능합니다. 이온화 정도는 약 0.01에서 약 맥스 한 10% 이내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F capacitive discharge에서의 극판으로 범버딩하는 이온 에너지는 극판 면적이 동일한 이런 시메트릭 시스템에서는 약 극판 전압의 반 정도가 이온의 에너지가 되고, 이 에이시메트릭 비대칭 전극을 가진 CCP의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고 큰 경우에 대부분의 전압이 이 작은 극판에 전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온의 에너지가 VRF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온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극판 전이차가, 쉬스 전이차가 항상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온은 항상 일정한 아연의 플럭스로 연속적으로 범버딩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보는 이 포텐셜은, 전자가 볼 때는 전자가 음전하기 때문에 전자가 볼 때는 이런 장벽이 되는 겁니다. 장벽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장벽이 올라간 곳 이 경우에는 전자는 극판으로 못 오게 되겠죠. 이 장벽보다 큰 에너지 가진 전자들만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장벽이 낮아질 때, 곧 극판 전압이 플러스로 갔을 때, 아까 쉬스가 얇아졌을 때, 곧 장벽이 작아진 경우죠. 그죠? 그 경우에는 전자들이 극판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했듯이 전자는 극판으로 없어지는데 언제냐면 oscillating electron cloud가 일렉트로드에 어프로치 했을 때, 그 말은 쉬스가 얇아졌을 때, 극판 전압이 플러스로 걸렸을 때, 그때 전자가 극판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 전자가 극판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RF 디스차지, 캐파시티브 디스차지의 단점은
이 이온의 플럭스와 이온의 에너지가 독립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온 플럭스가 낮고, 곧 이온 플럭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때리는 이온의 개수입니다. 이 개수가 낮고 이온의 에너지는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프로세스 윈도우가 좁다. 이 말은 공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작다. 영역이 작다. 그 다음에 H 레이트나 디파지션 레이트가 낮다.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배치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 배치 프로세스는 뭐냐면 웨이퍼 한 개를 공정하는 게 속도가 느리니까 리액터에다가 여러 웨이퍼를 넣어서 동시에 가공하는 걸 배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런 배치 프로세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웨이퍼 투 웨이퍼의 제한성이 낮다. 그리고 앞에 배치 프로세스와 비슷한 의미인데 클러스티드 툴을 써야 된다. 한 시스템에 여러 챔버를 넣어서 동시에 이 프로세스 레이트가 낮은 것을 보완하는 그런 것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CCP들이 커패시티 티처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라이오드 시스템, 그러니까 3극 시스템이죠. 3극 시스템. 3극 시스템은 서브스트레이트에만 전압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에도 전압을 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챔버가 하나의 극이 되겠죠. 그래서 1극, 2극, 3극 시스템. 대표적으로 듀얼 프리퀀시 시스템이 이 3극 트라이오드 시스템이 될 것이고, 최근에는 이 극 한 개의 전압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를 동시에 인가하는 이런 경우, 이런 듀얼 프리퀀시 또는 세 개를 거는 트리플 프리퀀시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염 이슈와 여전히 낮은 프로세스 레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Magnetic Enhanced Reactive Ion Etcher가 나왔는데 현재는 많이 쓰고 있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자기장을 기판에 평행하게 이렇게 인가해서 기판으로 손실되는 이온의 플럭스를 줄여서 이온 이피션시, 파워 트랜스퍼 이피션시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자기장은 약 50 가우스에서 300 가우스 정도 사용하고,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 컨파인먼트를 해서 효율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자의 이 웨이퍼 쪽으로의 모빌리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쉬스 볼테이지를 감소시켜서 전자의 플라스마 밀도를 올린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에 배우시겠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쉬스의 전기장과 이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이 만나게 되면 하전입자들이 이 크로스 B 드리프트가 생기게 됩니다. 이 크로스 B 드리프트 때문에 non 유니포미티가 생기는데, 이 non 유니포미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장을 회전시켜 줍니다. 회전시켜 주면 여기서는 0.5Hz 정도로 자기장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회전시켜 주면, 이렇게 자기장을 회전시켜 주면 이러한 불균율도를 전체적으로 돌려주면 평균화 시켜서 유니포미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RF Capacitive Discharge에 반해서 High Density Plasma 소스들이 개발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ICP입니다. 헬리콘 ECR 헬리컬 레조네이터들은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로 각광을 받다가 현재로는 ICP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ICP는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리액터에 코일을 감아서 이 코일에 교류 전류를 흘리면 이 코일에 교류 자기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교류 자기장에
자속의 시간 변화에 의해서 페러데이 인덕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시간 변화가 유도 전기장을 만든다. 이 유도 전기장이 전자를 가속시켜서 플라스마를 만든다. 라는 개념입니다. 하이덴시티 플라스마인 ICP는 특징이 Non-Capacitive Power Transfer가 일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Non-Capacitive고 곧 Inductive, 유도 결합, 유도 전기장, 자속의 시간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 이런 페러데이 인덕션,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장을 유도 전기장이 이러는데, 이 유도 전기장이 전자를 가속시킨다. 그 전자를 가속시켜서 이 에너지를 얻는 이것을 Non-Capacitive Power Transfer, 곧 Inductive Power Transfer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포텐셜이 20에서 30V 정도로 CCP 타입에 비해서 VP가 낮게 됩니다. 플라즈마 포텐셜이 낮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아이온 에너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웨이퍼에다가 RF 전극을 하나 설치해서 RF 전압을 제어하면 이온의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RF 바이어스에 의해서 웨이퍼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떨어지는 이온의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ICP 소스 파워를 가지고 이온의 플럭스를 컨트롤할 수 있고, RF 바이어스를 파워를 통해서 극판으로 서브스트레이트에 이온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적 제어가 가능하다. Independent Control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ICP가 널리 사용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ICP는 트랜스포머와 같은 작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안테나 이 코일이 1차측 코일이 되는 거고, 2차측은 이 플라스마 안에 있는 전자가 유도 전기장을 따라서 커런트 루프를 만들게 되는데, 이 커런트 루프가 2차측 코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등가 회로로 그리면 첫 번째 코일은 안테나 코일이고, 두 번째 코일은 전자가 만든 커런트 루프가 2차측 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측 코일과 2차측 코일엔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고, 이 K는 커플링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L11은 안테나 인덕턴스고, L22는 전자의 커런트 루프가 만든 기하학적인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하로는 플라스마 레지스턴스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 인덕턴스, 전자의 관성에 의한 인덕턴스가 추가되는 이런 트랜스포머 회로로 등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ICP의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은 300mm나 대면적으로 했을 때 유니포미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체인버가 있고, 안테나 아래에 다이렉트릭 윈도우, 유전체 창을 두는데 퀄츠나 세라믹으로 된 이 다이렉트릭 윈도우를 두는데, 이 다이렉트릭 윈도우 때문에 이피션트한 파워 트랜스퍼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 전압이 일부가 이 다이렉트릭 윈도우에 인가되기 때문에 이 전압에 의해서 아이언이 이 다이렉트릭 윈도우를 때리게 되는 거죠. 때리게 되면 윈도우의 디그레데이션과 또는 이 서피스에
이 플라스마에서 만들어진 케미컬 리액션에서 만드는 레디컬들이 붙을 수가 있죠. 붙게 되면 디파지션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로우 프레셔의 하이 덴시티를 만들 수 있는데 로우 프레셔에서는 우리가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펌핑을 많이 세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레디컬 컨센트레이션이 서피스 컨디션에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의 제한성과 리액터의 에이징,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할수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에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전 분석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플라스마 디스차지를 분석하는 이 모델을 만들게 된다면 주어진 파라미터들, 파워라든지 주파수라든지 극판 전압이라든지 넣어준 가스의 압력이라든지 플로 레이트라든지 케미컬 컴포지션이라든지 챔버의 지오메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줘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플라스마 파라미터들을 밀도나 라디칼의 밀도나 아이온의 플럭스나 라디칼의 플럭스나 전자의 온도나 이온의 온도나 이온의 에너지, 그 다음에 실수의 두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이런 외부 컨트롤 파라미터들 중에 들이 어떻게 이런 플라스마 파라미터를 바꾸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적절히 이 플라스마 특성을 바꿀 수 있는 컨트롤 랍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컨트롤 랍을 얻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플라스마의 특성을 튜닝할 수 있겠죠. 근데 때때로 이러한 주어진 예를 들어서 CCPA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같이 튜닝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거는 예를 들자면 아이온 에너지와 아이온 플럭스를 독립적으로 제어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제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CP 같은 그런 소스에서는 아이온 에너지와 아이온 플럭스가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때때로 어떤 방전의 어떤 경우, 어떤 타입은 그런 컨트롤 랍이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another discharge 타입이 선택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사용되는 심벌과 이 단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1.6 곱하기 10-19선 쿨롱이고 에너지는 줄입니다. 1줄이 전자에게는 매우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자는 우리는 대개 일렉트론 볼트의 단위를 씁니다.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1일렉트론 볼트는 극판 사이 1볼트의 전이차에 전자가 예를 들어서 가속된다면 이때 얻는 에너지가 1 일렉트론 전하량 곱하기 볼트, 1볼트 이렇게 되겠죠. 이걸 그냥 그대로 써서 1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1 일렉트론 볼트는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면 줄 단위를 꽂히면 1.6 곱하기 10-16은 줄이 되겠습니다. 1줄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이죠. 그죠? 자, 압력은 우리가 파스칼의 단위도 있고 토르 단위도 있습니다. 토르는 1토르는 약 133.3 파스칼이고 1 파스칼은 7.5 밀리토르입니다. 1 파스칼은 1 뉴턴의 힘이 1 제곱미터에 작용할 때 1 파스칼입니다. 1 대기압은 1바, 1 대기압은 10의 5승 파스칼, 그리고 1 대기압은 760 토르, 복잡하죠. 압력이 여러 단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 대기압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만약에 어떤 챔버가 있고 챔버 내부는 진공이고 여기에 유전체가 있다. 그리고 바깥은 대기압이다. 1대기압이다.
이 유전체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1m인 곱하기 1m인 유전체다. 이랬을 때 이 유전체의 작용 확률은 얼마일까요? 이것은 지금 두 개의 압력차, 여기와 여기의 압력차 1대기압 곧 파스칼 단위로 계산합시다. 10의 5승 파스칼 빼기 0 파스칼 진공이니까요. 는 압력차 델타 P가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여기에 면적을 곱해주면 힘이 나오겠죠? 1m 제곱. 그러면 10의 5승 뉴턴입니다. 이 다이렉트 윈도우에 작용하는 힘이 10의 5승 뉴턴이고 10의 5승 뉴턴은 10의 4승 킬로그램 줌이 되고 곧 이것은 10톤에 해당합니다. 10톤의 힘이 하중이 이 다이렉트 윈도우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스칼 단위를 사용하면 이 진공 챔버에 작용하는 힘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토르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1테슬라는 10의 4승 가우스, 만 가우스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전자의 에너지가 매우 작기 때문에 1주울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온도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켈빈이나 섭씨를 쓰지 않고 볼트란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는 주울이니까 KT 곱하기 에너지, K가 볼트만 쓰고 T가 켈빈이고 이 두 개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주울이 나오고 전하량 곱하기 볼트를 해도 주울의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것 같이 1 일렉트론 볼트 10-19승 주울이고 볼트만 상수를 알게 되면 주울과 일렉트론 볼트 단위를 우리가 변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97 켈빈은 약 0.026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0.03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약 1 일렉트론 볼트는 우리가 켈빈을 고치면 약 11,600도가 됩니다. 따라서 약 1볼트의 전이차에 가속된 전자의 열 에너지는 약 11,600도에 해당한다. 매우 고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온이 전자가 예를 들어서 3볼트의 전이차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게 되면 3만도가 되는 거고 33,000도. 이 33,000도의 전자는 분자를 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리버만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다뤘고요. 더 본격적으로 이 플라즈마의 특징과 플라즈마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